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중소기업 법령 부분을 맡고 있는 고비원입니다. 중소기업 법령을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매우 이제 법령이라는 부분은 늘 공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나올 때 이 시험 포인트 부분이 대체로 이제 발령권자 또는 무슨 뭐 뒷부분에 해야 한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또는 숫자들, 그러니까 기간들 같은 게 있거든요. 날짜, 실,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있어서는 이론적으로 공부하실 때도 사실상 법령의 나열이기 때문에요. 좀 많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쪽을 공부하실 때는 이제 생각하실 때는 본인이 실제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다. 또는 뭐 중소기업 법령에 이제 나오는 중소기업 벤처 사업부 저기 뭡니까? 장관이다, 차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부터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중소기업 법령 부분을 이제 같이 보셔야 될 텐데요. 중소기업 기본법부터 이제 보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대기업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기업, 소기업이 있는 건데, 이 중기업과 소기업을 합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대체로 이제 이거를 이제 활성화시켜야겠다. 아니면 이제 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겠다. 이런 차원의 이제 내용들이죠. 첫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 목적 같은 건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 목적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 뭐 이런데 이 창의적 또는 자주적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업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여러 사람에게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 수익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제 사회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새로운 걸 뭔가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의존적으로 이게 기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주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새롭고 창의적이고 동시에 자주적, 너에게 의존적이지 않고 이런 기업이 이제 육성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겠죠. 고도화된다는 뜻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 같은 거. 예전 같으면 이제 굳이 얘기하면 IT 기업 같은 게 맨 처음에 이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굉장히 약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뭐 인터넷 기반되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게처럼 이제 처음에는 좀 작을 수 있어도 점점 이제 하다 보면 성장할 수 있다. 이걸 고도화된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국가 경제가 아니에요. 국민 경제입니다. 결국 이제 국가보다는 이제 국민을 융택하게 한다. 이렇게 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불균형이면 안 되죠. 그래서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자주적이고 고도화. 그다음에 국가 경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입니다. 국민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도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 자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국민이라는 점 동그라미 좀 쳐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려요. 네, 용어 정의 부분이 있는데 용어들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창업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겠죠. 그럼 창업일은 언제냐? 그러면 먼저 뭐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던 뭐 그점부터 시작하는 거냐?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IT 기업 무슨 뭐 모바일로 뭘 할 수 있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무슨 뭐 이런 걸 만든대요. 회사를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회사를 뭐 어렸을 때부터 계획을 했답니다. 뭐 20살 때부터 계획을 했대.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그렇겠지. 그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또는 이제 국가적으로 차원에서는 언제부터 시작이냐 창업일이냐 하면 법인, 그러니까 회사 형태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등기일이에요. 등기일. 이 법인이라는 개념은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거 회사입니다. 회사. 상법상의 회사들이 이제 법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민법상의 법인들도 있거든요. 비영리 단체들도 있어요. 뒤에 이제 보시게 될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법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니야 회사. 우리가 생각할 때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나 SK나 LG 뭐 이런 거 등등등 아주 작은 이거 대기업군을 말씀드린 거고 작은 기업들 같은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네. 이런 회사들 이걸 이제 법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회사 자체를 만들면 등기일이에요. 법인 등기를 하는 날 이걸로 설립 등기를 하는 날이죠. 이 등기라는 거는 국가에다 갖다 내면 국가가 이걸 써줘요. 뭐 요건들이 맞고 그러면 이제 등기하는 날. 근데 사업자 등록하는 형태의 사업자인 경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법인이 아닌 거죠. 법인이 아닌 거. 그러면 이제 등록이죠.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면 이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회사를 만드는 형태로. 그럼 등기일이고 설립 등기일이고 그런 형태가 아니면
법인을 만드는 형태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한 날이죠. 사업자 등록 가게 여는 거죠. 가게도 소상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상공인 이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죠.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알아두시죠. 회사를 만든다, 법인을 만든다 하면 등기일,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법인 아닌 사업자 등록, 가게를 여는 형태로 해서 뭐 만든다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 뭐 가게라고 하니까 그 점포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점포 형태로 안 하고 뭡니까 창고에서 이제 물건을 직배송하는 형태로 사업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사업자 등록 이렇게 보는 거죠. 합병일이나 만약에 분할일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인수합병 같은 게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회사가 너무 잘 돼서 두 개로 쪼개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좋아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서로 싸워서 동업자끼리 이제 싸워가지고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게 법인 형태로 돼 있다, 회사 형태로 돼 있다라고 하면 역시 이걸 또 합병이나 분할을 한 다음에 등기하는 날입니다. 합병 분할한 다음에 각각 등기해야 되거든요. 등기일이죠. 만약에 합병이나 분할한 다음에 존속하는 부분이 있다면 변경 등기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두 개로 쪼개져요. A1과 A2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분할이죠. 그럼 이제 요 A1은 A에서 그냥 A라고 그냥 나온 거고 이 A2는 B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뭐예요? 설립 등기고요. 새롭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분할이라고 예를 들면 얘는 그냥 변경 등기죠. 이런 식으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기하고 분할 설립 등기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존속하는 애들은 변경만 해주면 되는 거고 쪼개져 나갔다는 것만 아는 거고 새롭게 이제 쪼개져서 새롭게 창설되는 곳은 설립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사업자 등록 형태로 했을 때는 이건 이제 법인이 아니죠. 사업자 등록 형태라는 건 법인이 아니고 느낌상 가게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세요. 너무 점포 가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왜냐하면 이제 점포 아닌 가게들이 요즘 많으니까. 공동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 날. 여기도 등록이죠. 만약에 이거는 이제 합병이고 서로 이제 합병하는 날이고 만약 분리하면 분리해서 역시 사업자 등록하는 날. 사업장에 이제 등록하는 거. 여기는 뭐 이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다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쪼개져서 나가는 애들은 설립 등기를 해줘야 될 거고 존속하는 건 변경 등기일 거고 사업자 등록 구조로 돼 있으면 일단은 뭡니까 합병하는 거는 공동사업장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을 분리하면 분리해서 나간 애들이 등록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머릿속으로 회사를 실제로 경영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실제로 이걸 보시는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머릿속으로 쉽게 이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기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좀 크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때 다른 국내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배 종속 구조에 있다라고 하면 이걸 관계기업이라고 부른다. 서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라는 것이 A 회사라는 게 크게 있다. 이게 좀 큰 회사죠. 근데 여기가 B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다. 보통 이제 여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얘가. 여기 좀 크고 여기 좀 작게 그려지면 여기 보통 자회사 이렇게 많이 부르죠. 아니면 더 심하면 여기가 다시 C라는 회사. 요건 좀 더 작게 그려볼까요? 여기 손자회사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여기를 지배, 여기가 지배하는 거죠. 여기가 종속 구조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관계 기업이다. 이렇게 부르죠. 서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또 만들어내는 구조. 거기서 더 작은 회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대체로 이제 주식의 보유 비율 가지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를 얘기하죠. 여기 딱 나오죠. 주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보통 이제 주식회사가 주식을 이제 갖게 되는데 발행 주식에 대해서 총수 또는 주식회사 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이걸 얘기합니다. 보통 이 법령에서 주식 등이다 즉 지분이죠. 돈이에요. 돈의 지분인 거죠. 금전 굳이 얘기하면 머릿속에 주식회사에 같은 경우는 발행 주식입니다. 다만 이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 이런 거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있는데 대체로 이제 주식회사는 이제 주식은 의결권이 있거든요. 이 주식에 따라서 이제 그 의결을 할 수 있고 지분에 따라서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자회사에 갖고 있는 건 의결권이 없는 주식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상법상 있는 건데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요건 제외합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의 총수 이게 주식들이고 주식회사 외 회사들은 그냥 출자총액으로 얘기해요. 요걸 살짝 말씀드리면 상법상
이 회사의 분류,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명회사라는 게 있고요. 합자회사라는 게 있고요. 요보통 인적회사라고 봅니다. 한명회사라는 건 이름이 모인 거예요. 그야말로. 여기 보통 무한책임 사원들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부르죠. 무한책임 사원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다 책임져요. 경영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 회사가 망할 때 같이 망해야죠. 같이 망해준다는 건 좀 과하지만 여기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이죠. 한계가 없는 거예요. 무한.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이런 사원으로 2인 이상으로 구성되죠. 근데 이제 합자회사라는 것은 뭐냐면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으로 이렇게 2명 이상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무한책임 사원이 경영은 하는데 유한책임 사원은 출자 지분. 여긴 출자 지분대로 가는 겁니다. 출자 지분. 이렇게 가죠. 근데 물적 회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물입니다. 물. 한자로 이제 물적 회사.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유한회사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유한책임 회사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5가지긴 한데 요거에 좀 아류같이 느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늘 회사는 거의 95%는 주식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오로지 유한책임 사원들만 구성됩니다. 유한책임 사원 2인 이상으로 모이죠. 근데 주식회사는 뭐 1인이든 2인이든 상관없어요. 1인 주식회사도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주주. 여기가 바로 유한책임 사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주식을 지분대로, 즉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의 지분 비율대로 의결권을 사용하고 그렇게 되죠. 무한책임 사원은 여기는 주식이 있는 개념들이 아니에요. 주식이 있으면 주식회사죠. 그러니까 여기는 출자 총액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출자라는 것은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본이. 돈이 나왔다는 겁니다. 출자. 돈이 나온 만큼. 그래서 돈 나온 만큼만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긴 주식이라는 게 없으니까. 유한회사니 이런 애들. 유한회사니 합자회사니 한명회사니 유한책임회사 이런 거 주식 개념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도 알아두시고. 친족이라는 게 뭐냐? 그럼 가족이죠, 가족. 근데 이제 가족보다 좀 넘죠. 사촌 뭐 이렇게까지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인데 배우자는 당연히 친족이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사실혼 관계 요즘 또 이제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죠. 사회가 대체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빼놓는다라고 하면 제가 사업하면서 제 사실혼 관계에 어떤 뭐 부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제가 여자면 뭐 사실혼 관계 남편이 있다. 여기다 동거남 동거녀라고 얘기해야 될까? 여기다 다 뭡니까? 몰아줄 수도 있어요. 주식을. 그래가지고 지배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범위를 넓혔습니다. 혈족은 사촌도 아니고 육촌. 8촌까지는 너무 넓어서 6촌이라고 했는 거고. 인척은 4촌이에요. 혈족과 인척의 차이점은 뭐냐면 인척이라는 건 이제 배우자의 뭡니까? 가족들 이렇게 돼요. 장인, 장모 뭐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인척이죠. 뭐 아니면 이제 처남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것들은 인척이에요. 아니면 저의 형수님 뭐 이런 사람들 인척이죠. 나의 오빠의 뭐 부인 뭐 이런 거 다 인척이에요. 그래서 인척은 사촌 범위까지만 그다음에 이제 혈족은 이제 이 뭡니까? 아빠 엄마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 다 포함해서 이제 6촌. 인척이라고 하니까 엄마 쪽은 인척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배우자 측이에요. 배우자 측이 인척이죠. 여기가 사촌. 엄마 아빠 다 합해서 혈족이죠. 6촌. 그러니까 이모도 고모도 다 혈족이에요. 6촌까지. 이모 고모 같으면 3촌 관계니까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혈족이라는 거는 피로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엄마냐 아빠냐 다 포함하는 거고 여기 이제 배우자 측 또는 이제 우리 형제자매 배우자 이런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원이다. 임원은 뭐 너무 잘 아시죠? 2018년에 나왔다는데 여기 보시면 것처럼 주식회사 여기 유한회사 나오잖아요. 유한회사 이런 경우들은 등기이사입니다. 여기가 임원이에요. 보통 상무이사 또는 뭡니까? 전무이사, 그다음에 사장님, 대표이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임원이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물적회사들은 등기이사예요. 사회이사는 제외됩니다. 사회이사 같은 사람들은 감시하려고 하는 감사는 아니지만 감시 차원에서 두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임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해서 이 부분에서 빼죠. 그다음에 여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빼는 무한책임 사원이잖아요. 왜 무한책임 사원이냐면 이 감옥 외에 이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한 명회사나 합자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현대사에. 지금 요즘은 한 명회사나 합자회사 거의 없는데 여기가 바로 무한책임 사원들이거든요. 여기가 무한책임 사원들이 이 업무를 보거든요. 합자회사 같으면 유한책임 사원이 있지만 유한책임 사원은 일을 안 해. 사실상 일은 무한책임 사원이 하는 거라서 여기 무한책임 사원이 임원들이라고요. 근데 이제 업무의 집행자인데 사실상 업무의 집행자는 무한책임 사원이죠.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지금 과목 이외의 기업에다가 써놓으세요. 한 명회사나 합자회사라고. 이게 상법상 회사 개념을 좀 아시면 좀 편한 건데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이죠. 이 목적이나 용어의 정의들을 짧은 것 같아도 여기 꼼꼼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걸 보실게요. 다음 보시면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범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중소기업 기업은요 비영리가 아니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돈 벌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영리라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이득을 보려는 거죠. 경영을 해서 이득을 얻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게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자주적이어야 되죠. 독립성이 있어야지. 자주적 창의적이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이라고 부르지만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눕니다. 중기업과 소기업도 이제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영리 목적의 기업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비영리적 성질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리와 비영리 사이에 어떤 중간 형태쯤에 있는 게 사회적 기업들이죠. 근데 목적은 이제 비영리라는데 기본적으로 영리 목적이 중소기업의 가장 중심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특성에 따라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그밖에 어떤 법이나 단체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협동조합 형태로도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조합 형태가 원래 이 법인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회사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상법상의 회사들이 보통 법인이죠. 상법상의 회사들은 영리예요. 근데 이 영리 중에 이 민법상 법인들이 있어요. 민법상 법인. 이게 이제 영리, 비영리 법인들을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비영리 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YWCA나 YMCA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KBO니 아니면 KFA 같은 뭡니까? 한국 축구협회 이런 것들은 비영리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비영리,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이제 사회적 기업이 정확히 사회적 기업은 이거와 이거 사이쯤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래도 비영리 목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조합, 이거와 다르게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 조합이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냐면 여러분들이 재개발 조합, 아파트 짓는 재개발 조합에서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아파트 그러니까 이렇게 빌라들 있잖아요. 이렇게 땅에 빌라들 있으면 이거 싹 밀고 쫙쫙 아파트 짓잖아요. 이거 보통 뭐라 부릅니까? 주택재개발조합이라고 부르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 전에 이거 싹 밀 때 정비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근데 이 조합도 실은 이게 법인 수준까지는 아직 못 간 겁니다. 법인 등기를 안 했을 때 조합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지분이 강해요, 이쪽은. 그랬다가 이제 법인으로 만들어서 회사가 되면 단일성이 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조합은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경우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어떻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뭘로 봐줄 수도 있다. 중소기업자로 인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 밖에 법이나 단체는 보통 이제 민법상 법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많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중기업과 소기업 영리 목적이다라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조합이 경우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규모 수준이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중소기업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건에 맞춰서 이제 여기 조합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체로 기업인데 영리성이 있는 게 원칙인데 이 조합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는 건데 매출액 기준이 있어요. 평균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인데 그냥 매출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출액 기준에 따라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자산 총액이 이 5천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미만이요. 이하가 아니라 미만. 그러니까 이게 5천억 이렇게가 아니라 저 미만이면 4,999억 뭐 이렇게 이런 개념이지. 그래서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그래서 5천억 미만 정도 수준이어야 된다. 5천억만 돼도 크죠. 근데 이제 자산 총액입니다. 연매출이 아니라 자산 총액이 자기들이 모아놓은 이
전체 금원이 이게 주식회사 같으면 주식으로 계산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아까 보시면 유한 뭐 이런데 유한회사 같은 것들은 뭐예요? 출자총액으로 계산하는 이런 자산, 주식 등이라고 표현하는 이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으면 이게 5천억 미만이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요 요건도 맞춰줘야 돼요. 매출액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은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의복이니 이제 의복 같으면 옷 같은 거고 가죽, 가방, 뭐 신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00억 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년 매출액이 순이익이 아니에요. 순이익 말고 매출액이 1,500억 정도 이 매출이면 큰 회사 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하죠. 아까는 이제 이 자산 총액은 얼마라고 했어요? 5천억 미만이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이하죠. 근데 순이익이 아니죠. 그러면 순이익은 뭐 한 150억 될까? 모르겠습니다. 마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농업이나 임업 등등등 뭐 이런 데는 한 1,000억 이렇게 보죠. 그다음에 계속 보시면 이제 금속, 뭐 자동차 이러면 매출액 1,000억. 그다음에 여기 뭐 광물 뭐 이런 것들, 이런 쪽 의료기기 뭐 이런 쪽은 800억. 아니 근데 선생 조금 의아스럽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수, 폐수 뭐 이쪽은 뭡니까? 뭐 80억. 그다음에 이제 전문 기술, 뭐 과학, 뭐 서비스업 같은 것들 이런 데는 60억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는 뭐 작죠. 임대나 부동산 산업은 작은 편인데 보시면 이제 이 의복 같은 것들은 이게 생각보다 작은 회사들이고 화학물질 이런 게 훨씬 큰 회사인데 왜 이쪽이 매출액이 더 그렇죠. 이런 데는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매출액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화학을 하는데 1,000억보다 못한다. 그러면 그래야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실 때 이쪽이 굉장히 작은 회사들, 의류나 이런 것들이 매출액이 크지 못하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인데, 그러니까 업종이 작은 회사들인데 가구나 이런 거 업종이 작은 회사인데 이렇게 매출액이 크다. 넘어가면 대기업으로 봐야 되고 1,500억. 그래서 숫자가 높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업을 하는 석유 제조나 이런 것도 크죠. 그런데도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런 애들은 더 금액이 클 거라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익히실 때 이렇게 봐서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셔서 그렇죠.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익혀두실 필요성이 있는데 하나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 이 해당 기업의 분류는 이 통계법에 따른 통계처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 이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통계청장에 따라서 그렇죠. 통계법에 따라서 한국표준분류 요거에 따라 한국표준사업분류 요거에 따라서 해놓은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 드릴 수 있는 이게 이제 자동차니 등등등의 의자 제조 의자 같은 거 만드는 거는 그닥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1,500억 이하 이래야만 중소기업으로 본다. 의자 만들어서 1,500억이 넘으면 대기업이에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복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1,500억이 넘어가면 대기업으로 봐줘야 됩니다. 초과하면. 왜냐면 이런 데서 1,500억 매출을 나타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의자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작은 회사여야 되는데 1,500억이 넘으면 큰 회사죠. 오히려 그러니까 뭐 저런 것들 무슨 뭐 석유, 화학, 뭐 플라스틱, 고무 이런 데는 1,000억이라고 해놓은 곳은 왜냐면 이게 원래 금액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보다 낮게. 담배 같은 것도 큰 회사들이죠. 담배 회사들 잘 팔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1,000억 이렇게 본 거죠. 그거보다 못 미쳐야지만 1,000억 이하야지만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죠. 여기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의복이나 가방이나 신발 또는 가구나 종이 이런 데 이제 크게 1차 금속이라는 건 합금 같은 것들 아니고 간단한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나 철도나 이게 항공기 이름은 큰데 그게 아니라 의자 전기장비 이런 건 1,500억이 넘어가줘야지만 대기업이고 그 이하여야지만 중소기업이다. 나머지 것들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코쿠스 성방 아니면 석유 화학 뭐 이런 것들 고무 플라스틱 금속 가공 이런 것들 엄청 크죠. 자동차 운송 장비 이런 거 엄청 커요. 도시가스 뭐 이런 것들 엄청 큰 것들 이런 건 1,000억이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비금속이나 인쇄나 이런 의료나 의약품 같은 것만 이제 80억. 그다음에 서비스자 들어가는 것들 서비스자 그냥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장비의 수리업 같은 건 600억. 그다음에 숙박이니 금융보험이니 부동산 이런 것들은 소소한 거거든요. 뭐 부동산 하면 엄청 커 보이지만 생각보다 이런 기업들에 비하면 소소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600억인데 그러니까 요렇게를 익혀두시는 게 좋죠. 여기 중간에 익히시면 안 돼요.
그래서 1,500억 넘어가는 것들은 의복이나 가방이나 신발, 가구, 종이. 근데 종이가 좀 특징적이에요. 그다음에 의자를 만드는 것 이렇게 익혀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800억에는 의료나 음료나 의약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600억짜리는 거의 다 서비스. 근데 서비스 중에 600억 아니고 저기 800억은 출판 영상 통신에 대한 서비스는 800억. 그다음에 400억짜리는 숙박이나 금융보험이나 부동산이나 임대나 교육 서비스 같은 학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작죠. 400억. 학원 같은 게 400억이 넘으면 큰 기업이에요. 학원업으로 그렇게 크게 돈 벌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숙박, 보험, 부동산, 임대, 교육, 서비스 이렇게 익혀두셔야 된다. 이런 걸 외우실 때는 내용 많은 것보다 작은 거를 외워서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머릿속에. 독립성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독립성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디에 의존되지 않고요. 본인들이 영업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상 의존 형태로 해서 어디에서 이제 하청만 주구장창 받아서 다른 데로 뭐 하청 받는 것도 아니고 주구장창 이거 여기서만 받아서 한다면 사실 기업이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어떻게 되냐면 하부 부서일 뿐이지. 그래서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실질적인 독립성이 이제 맞춰져야 돼요. 소유와 경영에 실제 독립성이 있어줘야 돼. 기준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다음 각 목에 이제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각 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법령은요. 그러니까 항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몇 조에서 조가 있고 1조, 그다음에 항이 있고요. 그 밑으로 목이 있는 겁니다. 그 위로는 장이라는 게 있는데 관도 있고 장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 항 밑으로 이제 목이 있다는 건데 그 어떤 그 목에 해당되는 요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맞춰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음 항구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넘어가야지만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면 독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법.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천억 미만이 중소기업이었죠.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얼마였어요? 5천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 이상의 법인이라는 것은 대기업이에요. 주식의 30%를 가져가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만약 소유하는 경우다. 이렇게 하면 최다 출자자가 있을 거거든요. 이 돈을 가장 많이 여기다 투여한 이 기업이 있을 건데 여기가 소유한 법인이라서 결국 여기 단독 또는 다음과 같은 거와 합산해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를 뭐라고 얘기한다? 이 최대 출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다 출자자. 그렇다면 이 최다 출자자가 만약에 이만큼 30%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독립성이 없다. 이거 뭔 얘기하는 거야, 선생?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제가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소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A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6천억을 해. 예를 들어서. 그럼 나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요거를 두 개로 쪼개요. A-와 A-2로. 그래서 요거 4천억. 요거 2천억 합니다. 그럼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중소기업이 돼요. 요거대로 가면 대기업인데 그럼 혜택을 못 받거든. 요거대로 해서 중소기업을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사실상 요 회사가 요 회사를 지배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게 아니지. 창의적이고 자주적, 독립성이 없는 거지. 그럼 사실상 이 A2라는 회사는 A1의 뭐예요? 부하 직원일 뿐이에요. 여기는 안에 들어가도 되는 걸 그냥 단순히 쪼개서 밖으로 빼놓은 것뿐이라고. 이런 꼼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규정을 만든 겁니다. 최소한 어떤 기업이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이 회사를 30% 이상 지배하면 안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이런 600억 회사가 B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분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이 B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B 회사가 요 A 회사가 B 회사의 30% 주식의 30%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면 얘를 최다 출자자라 부르겠다. 그렇다면 얘는 독립성이 없는 거야. 얘는 독립성이 없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
그래서 여기 대기업이 쉽게 여기 나오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주식의 30%를 소유하면 그때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이라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여기 부하로 봐야지. 여기 어떤 다른 하부 조직으로 봐야 되지. 이걸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자산 총액 5천억 이상의 대기업이 주식의 100분의 30, 즉 30%를 직접 간접적으로 뭡니까? 소유하고 있는 최다 출자자가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표현을 보시면 아하, 대기업이 이거를 완벽하게 밑에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렇게 구조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중소기업이라 얘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대기업이 이런 주식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이나 아니면 이거 친족, 아까 보시면 사실혼 관계까지 다 포함하잖아요. 친족이라는 게 뭐였어요? 배우자. 근데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까지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그렇죠? 육촌이네 혈족입니다. 발음이 새는데 혈족이에요, 혈족. 그 다음에 사촌이네 인척. 인척이라는 거는 엄마 쪽 아닙니다. 엄마 쪽을 인척이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엄마 쪽도 혈족입니다. 근데 인척이라는 건 배우자 측 또는 아니면 뭐 형이나 누나 뭐 아니면 여동생 무슨 뭐 남동생의 배우자 측 이렇게 보는 거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왜냐면 이제 주식을요. 이 법인 임원이라고 하면 임원이면 뭐였어요? 아까 보시면 임원이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얘기냐면 요런 이 임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상무이사, 이사 이렇게 등기이사 돼 있는 사회이사를 제외되는 등기이사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다면 30%를 그렇다면 예. 아니면 친족한테 옮겨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족한테 이런 친족들이 30%를 갖고 있다면 예. 그러면 이때 최대 출자하고 있는 걸로 봐서 중소기업이 아니다 봐야 되겠지.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이 이거에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의류나 가방이나 뭐 이런 것들. 가구나 종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됐어요? 1차 금속이나 이런 게 1,500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콜크 뭐 이런 것들은 외우실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음료나 식료품 같은 게 뭐였어요? 요게 이제 그죠? 1,000 그다음 800 그다음에 600이죠. 익혀 두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기가 좀 어려운데. 네. 안 되면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음료 800입니다. 죄송합니다. 800. 음료나 식료품 같은 건 800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자 들어가는 것들. 뭐 서비스 같은 것들은 600. 그다음에 이제 뭐야 부동산, 임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별로 나가진 않아요. 아니면 이제 교육 서비스 같으면 학원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숙박이니 음식점이니 이런 데가 매출액 400 넘기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400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요거의 매출액을 이거 넘어가 버리면 초과하면 그때는 이제 중소기업이라 얘기할 수 없죠. 그다음에 이제 조합법에 따른 조합이나 이런 경우들도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예, 중소기업이라 얘기할 수가 없죠.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예용 드릴게요. 이게 30%를 넘어가면 안 된다. 잘 좀 알아두십시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보시면 지배나 종속관계 이게 관계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B 회사를 방금 전에 지배하는 구조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들. 이때 이제 이게 30%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이거 30% 넘어가면 중소기업으로 못 보겠다는 거잖아요. 대기업 쪽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이거를 이제 확인할 것이냐? 그러면 이 직전 연도, 사업연도 말 직전 연도 현재 국내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을 다음과 같이 지배하는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A가 자회사 형태보다는 B를 이제 30% 이상 지배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때 지배기업과 여기를 지배기업이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를 종속기업이라고 부르게 되죠. 지배종속관계니까. 이렇게 할 때 이게 연결 재무제표 이걸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 기업은 예, 그렇다면 요 같은 기업으로 본다는 거죠. 이 국내 기업이어야 돼요. 국내 기업. 다른 국내 기업을 지배하는 거지 해외 기업은 아니에요. 여기가 만약에 어떤 뭐 미국이라는 나라에 어떤 작은 회사를 하나 뭐 C라는 회사를 이걸 했다. 여기 30% 장악하고 있다. 이걸 중소기업 뭐 이건 미국에서 알아서 할 거라서 우린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국내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 국내 기업을 종속시키고 있을 때 이 종속기업은 그러면 30% 이상 갖고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중소기업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배기업이 보세요. 단독 또는 친족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하고 육촌이네 혈족하고 사촌이네 인척. 여기가 30%, 여기 30% 아니에요. 30%를 소유한다. 그래서 최대 주체자가 있다라고 하면 다 더해서 30%가 넘어가도 상관없고
이러면 이제 이에 대해서 지배기업이다 부르고, 이때 이 종속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지배기업이 일에 해당되는 종속기업과 합산해서요. 그러니까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합해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자회사라고 하는데 이 일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동으로 합산해가지고 30% 이상 출자하는 경우들. 이러면 이때는 지배기업.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지배기업에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다면 여기가 지배고 종속이면 여기 관계가 여기와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일에 해당되는 종속기업이 합산돼서 더하거나 아니면 지배기업과 관계되는 다른 자하고 공동으로 뭐 친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보신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과 합산해서 여기 30% 이상 갖게 된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지배기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자회사. 보통 이 종속기업을 자회사라 부르거든요. 자회사가 단독으로 다른 자회사에 다시 합산해가지고 30% 여기 손자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종속기업의 주식의 30% 소유하면 이때도 최대 출자자가 됩니다. 여기 손자기업이라고 C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단독 또는 아니면 다른 자회사하고 다시 이 B회사에 합산해가지고 종속 주식을 30% 이상 갖고 있으면 이게 지배회사 이렇게. 왜냐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쪼개놓고 사실상 중소기업 혜택 받으려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걸 다 더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30% 이상씩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배기업과 관계에서 역시 자회사 합산해서 3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기업 쪼개기라고 하는데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너무 크면 혜택을 못 보니까 B, C, D 또 다시 여기에 작은 회사 E, F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약간 피라미드 같기도 한데 이 회사와 이 회사가 합해서 이 회사를 지배한다거나 이 회사 이 회사가 합해서 이 회사를 지배한다거나 이 회사 이 회사 합해서 이 회사를 지배한다거나 아니면 이 회사와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친족이든지 임원들 여기를 다 더해서 하여튼 30%가 넘어가는 게 되면 사실상 이 독립성이 없어서 중소기업이라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알아두십시오. 30%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관계를 보지 않는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되면 종속기업이 중소기업이 안 되니까 혜택을 못 받으니까 어떤 거냐면 예외사항인데 창투회사나 아니면 신기술 아니면 산학협력 이런 경우들이라고 하거나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데 그냥 전 중소기업 장관이라고 부를게요. 중소벤처기업 장관, 근데 중기부 장관이라고 부를게요. 귀찮으니까. 이 중기부 장관이 인정되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30%가 넘는다 하더라도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30% 넘는다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이제 이 창투나 아니면 창업투자나 이런 경우들, 아니면 신기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 뿅아리 단계 그 회사들이라 이런 데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대기업이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산학협력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러면 왜냐면 대기업이 이걸 출자를 안 해주면 그런 어떤 좋은 어떤 기술들이 이 빛을 못 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 그러니까 5천억이 넘는 회사들이 이렇게 30% 이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예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머릿속으로 신기술, 산학협력, 그다음에 창투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기술은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이 돈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이렇게 대기업의 관여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긴 예외를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내용 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각호에 불구하고 여기 각호에 따른 날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종속기간을 판단한다. 이 종속기간은 결국 이제 30% 아니겠어요? 직전 연도 사업자 말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주식의 30%인데 그때 이제 직전 말일이 지난 다음에 혹시 이 창업했다거나 합병하거나 분할하거나 폐업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언제를 기준점으로 잡을 거냐? 이게 복잡해져요. 그러면 역시 창업한 날,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폐업한 날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 그냥 머릿속으로 창업, 합병, 분할, 폐업했으면 그 창업, 합병, 분할,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을 따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일이 지난 후죠. 사업연도 말일 현재가 아니라 말일 후에 이제 이게 폐업이 됐다거나 아니면 합병 분할이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합병이나 분할됐거나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평균 매출액 기준,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들 있잖아요. 무슨 의복이나 가죽 뭐 이런 것들은 1,500억이고 가구 뭐 종이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제 음료 뭐 식료품 같은 건 800억이고 일반 서비스 같은 것들은 뭐 600억이고 학원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동산이나 아니면 숙박, 음식, 그다음에 임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작다고 했죠. 400억 이런 애들, 뭐 콜크스 뭐 이런 것들 큰 것들은 이제 1000억짜리다. 뭐 이런데 이런 그 기준, 이 기준에 대해서 제외된 기업이 이런 것 때문에 해당됐어요. 매출액이 높아서 결국 매출액이 높아서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근데 말일이 지난 다음에 주식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어떻게 될 거냐? 주식이 그러니까 말일이 지난 다음에 이게 뚝 떨어졌어. 주식 같은 경우에 확 떨어지는 날도 있잖아요. 높아서 5,200억 정도 찍다가 주식 확 밀려가지고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소유권이 변경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 합산을 해서 30% 여부를 따지겠다 이런 거죠.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이 비영리입니다.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비영리죠. 원칙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면 영리인데 사회적 기업은 이제 비영리.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영리와 비영리의 어떤 줄선상에 서 있는 것처럼 이제 이해하시면 좋은 건데. 어쨌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다음 요건을 갖춰야 돼요. 매출액이 어떻다? 예. 별표 1회 기준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1,500, 1,000, 그다음에 800, 600, 400 그 있잖아요. 또 말씀드리면 좀 웃기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외워지지 않는 건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게 머릿속에 좋아요. 의복이나 뭡니까 가구나 종이나 뭐 아니면 가방 이런 것들 있잖아요. 1차 금속 이런 것들은 1,500. 그다음에 굵직굵직하는 건 1,000. 그다음에 800짜리가 오히려 뭐예요? 음료나 식료품 같은 것들이 800짜리 있고 그다음에 이제 400짜리는 각각 서비스들 아니에요. 각각 서비스들이고 그다음에 600짜리가 그다음에 400짜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임대 그다음에 학원업 교육 서비스 학원업을 교육 서비스라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숙박 음식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5,000원 미만이어야 되죠. 역시 요건도 요거 있어줘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요건하고는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죠. 독립성이 인정돼야죠.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30%를 가져가면 안 된다. 사회적 기업도 똑같아요. 30% 가져가면 안 되고 임원이나 친족이라는 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더 이상 이제 지겹죠.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하고 그다음에 육촌이네 혈족, 사촌이네 인척 이렇게 되는 경우들 여기까지 다 해서 30% 넘어가면 안 되고 요건도 맞춰줘야 되죠. 필요하다고 만약에 인정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민법상의 법인 단체 같은 것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할 수 있고 아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같은 것도 경우에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특성상 인정된다고 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밑에도 그래서 추가 사항으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이게 이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기업과 중기업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도 중기업과 소기업의 분류가 잘 나오는데요. 이 소기업이라는 것은 매출액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도 또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게 돼 있죠. 그래서 중기업은 소기업 빼고 이제 중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나누고 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120억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80억 기준, 그다음에 50억, 30억, 10억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뭐 숙박이나 학원 뭐 이런 것들 전부 10억 이렇게 해서 좀 작죠. 이거는 뭐 그야말로 가게 느낌이죠. 가게도 10억 하면 꽤 큰 거지만 이런 느낌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도로 외우실 때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120억 정도 수준. 근데 이거를 외우실 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만약 외우고 싶다면 아까 이제 중소기업 기준을 외웠었잖아요. 1,500, 그다음에 1,000, 그다음에 800, 600, 400 이렇게 외웠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연결해서 머릿속으로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신 거 여기에 이제 종이가 빠져 있죠. 그다음에 여기가 원래 이제 요것들이 전부 어디 있어요? 1,500이 있었던 것들이죠. 근데 이제 종이가 빠져서 이 밑으로 내려왔다. 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요것들은 원래는 이제 뭡니까? 이것들은 저기 1,000에 있었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대고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머릿속으로. 이걸 외우실 때 만약 외우고자 한다면 이건 외워지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 50억짜리는 좀 외우셔야 돼요. 도매소매업이나 정보통신 같은 이런. 각종 서비스가 이렇죠. 근데 부동산이 일로 좀 튀어 올라와요. 원래 여기 부동산이 이쪽에 있었던 건데. 그다음에 이제 수리 서비스 같은 것들 이런 거 좀 낮아져 가지고 여기로 밑으로 빠지고요. 그래서 요게 50, 30, 10짜리 정도로 익혀 두시는 게 좋고 종이가 빠져서 밑으로 쪽으로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지. 이걸 먼저 외워 놓으시고 이거를 따라서 120,
80, 50, 30, 10 이렇게 해서 이걸 외우셔야지. 이걸 어떻게 외운다고 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외운다는 건 머릿속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그대로 유지하는데 종이만 빠져서 밑으로 한 칸 밑으로 내려간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50억짜리 외우셔야죠. 어쩔 수 없죠. 도매 소매하고 정보통신하고 보면 50억 정도. 그다음에 각종 서비스인데 이게 부동산이 원래 맨 밑에 깔려 있던 건데 400단위였는데 요게 요 소기업 기준에서는 한 단계 올라가서 30억 기준에 올라와 있구나. 네, 숙박이나 이런 쪽은 작으니까 그대로 있고 요런 게 내려와서 밑에 쪽으로 내려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익혀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법령이라는 게 좀 어려워서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좀 봐두시는 게 좋죠. 추가적으로 계속 보시면 유예기간이 있어요. 중소기업이 이제 만약에 매출액이 자산 규모가 5천억 뭐 넘어가든지 이상이 된다든지 미만이니까 이상이 되는 거나 아니면 매출액 같은 게 이제 초과되는 경우 매출액은 이제 이하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 3년 동안은 유예해 줍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포함해서 다음 연도부터 그 년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2010년에 예를 들어서 2010년 너무 옛날인가 2018년으로 할까요? 2018년에 만약에 이게 2018년에는 한 뭐 매출액이 의류 같은 것들 하는 거였는데 1,500 기준이죠. 1,400억 했어요. 근데 이제 2019년에 1,600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규모가 확대된 거죠. 그래서 안 되게 됐죠. 그러면 이때부터 그냥 싹 둑 끊을 것이냐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럼 이제 2020년, 2021년, 2022년 여기 이제 해당되지 않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2년도잖아요. 그럼 여기를 포함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연도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소기업으로 봐줍니다. 이걸 유예해 주는 거죠.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다. 이렇게. 다만 이제 중소기업 외에 이제 기업 합병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요. 만약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의복 회사였는데 이게 2018년에 한 1,000억 하던 회사인데 그러면 이제 소회사죠. 중소기업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2019년에 여기가 무슨 5천억 회사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이렇게 매출이 급상승한 게 아니라 어떤 큰 대기업에 합병돼요. 이 회사는 A라는 회사였는데 이 B라는 회사에 큰 합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합병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경우는 유예할 필요가 없죠. 이 회사만 남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매출액이 이제 올라갔을 때는 3년을 유예해 주는 것이다. 유예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3년 유예를 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항에서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수합병, 흡수합병 되는 경우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사유가 발생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 유예 기간을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들 같으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편입하거나 통지되는 경우 공시 집단에서 이렇게 됐을 때 상호 출자 제한 기업에 속하게 되는 회사에 됐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큰 기업이 됐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됐거나 중소기업으로 이제 보았던 기업이었는데 그 평균 매출액의 증가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 그러니까 3년의 유예 기간은 주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을 봤던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그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이제 뭡니까? 이 유예 기간을 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으로 1,400이 됐다가 다시 이제 1,600이 됐다가 다시 이제 1,400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변경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봐주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변경이 이렇게 좀 심하게 되는 경우들은 그럼 유예 기간 줬다가 또 유예 기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펴두시고요. 좀 표현이 어렵죠? 표현이 좀 많이 어려운데. 조금만 더 보시죠. 중소기업의 여부에 대한 적용 기간이 있는데요. 여기 중소기업이 이제 되면은 혜택들을 많이 보거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출액도 있고 아니면 자산총액도 있고 직전 사업년도 말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는 건데 보통 아니면 이제 합병이나 이제 뭐 흡수 이런 것들이면 합병됐거나 흡수됐거나 폐업된 날짜 뭐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직전 말일 3개월이 경과된 때로부터 그때부터 이제 1년 동안 이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적용 기간을. 그러니까 직전 말일로부터 그러니까 직전 사업년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31일에 끝이 난다. 그럼 이게 말일이죠. 에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0년 3월 30일이 될 겁니다.
그렇죠? 3월 31일 막 이렇게 될 텐데 여기로부터 1년, 그러니까 2021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때까지를 중소기업에 적용해 줄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만 이제 이 매출액에 대해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의 주식에 이 소유 현황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죠. 급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선 변경일로부터 그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본다. 이렇게 보죠. 어렵죠. 근데 이제 적용되는 기간은 이때부터 1월 1일부터는 안 되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12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중소기업을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날의 말이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4월 1일부터 계산해 줘야겠네요.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고 만약에 소유 현황이 변경됐다고 하면 그 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이제 계산해 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매출액 기준에 따라서 본다는 것도 뭐 이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기부 장관이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게 돼 있어요. 이 기준이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매출액 같으면 1,500, 1,800, 600, 400. 근데 소기업 같으면 뭐였어요? 소기업 같은 경우들은 120, 80, 50, 30, 10. 요런 기준들 있잖아요. 요건 이제 5년마다 요런 것도 좋아합니다. 5년마다 3년이 아니라 5년마다라는 거 표시해 놓으시고 외부 전문가 의견 듣도록 돼 있고요. 결국 이제 세부적인 거는 중기부 장관이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주된 업종의 기준도 이게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일개 기업이 2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일개 기업이 2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2개 영업을.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회사가 A-라는 업과 A-2를 하는데 여기가 크다. 그러면 요게 주된 업종이라 보고 요걸 가지고 평균 매출액을 따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매출이 큰 기업을 따지는 업종으로 따라서 평균 매출을 본다. 아니면 이제 지배기업과 중소기업 구조라고 하면 매출이 큰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주된 업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매출액의 산정 같으면 이 회계 관행에 따라서 해주는 겁니다. 회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죠. 뭐 이거는 뭐 그 연말에 있어서의 회계에 따라서 하는 건데 사업연도 말이죠. 사업연도 보통 이제 연말과 사업연도 말은 조금 다른데 그래서 손익계산상의 매출액을 따진다. 손익계산상의 매출액에 따져서 보게 되고 수익이라는 것은 영업수익인데 다음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36개월인다. 만약에 총 사업기간, 사업연도의 어떤 총 사업기간이 그러면 요거를 해서 3개 사업연도에서 3분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3개 사업연도라고 한다면 그때 36개월인 경우에 만약에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근데 다만 이제 창업이나 합병이나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런 12개월 이상인데 36개월 미만이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수로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29개월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2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12로 나누면은 이제 결국 2잖아요. 2. 그러니까 매출액을 2로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2점 매수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2로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고 직전 사업연도나 사업연도의 합병이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로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 밑에 걸로 이제 계산해서 다시 계산을 얘기하게 되는데 창업이나 아니면 합병, 분할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역산합니다. 뒤로 역산해서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서 연 매출액을 다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9개월이다. 이게 창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29개월이라면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12 빼요. 그럼 5개월 남겠지? 거긴 빼고 여기까지 2년 안쪽에서 매출액으로만 따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업 합병일 분할이 12개월이 안 된다. 그러면 이때는 산정일에 속하는 달 직전 달까지 그냥 매출액을 한 다음에 월수로 나눈 금액에다 12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11개월이다라고 하면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더합니다. 월 매출액을 다 더한 다음에 해당 개월수를 나눠요. 그러니까 전체 액수에다가 11로 나눠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11을 곱해버립니다. 이런 구조로 가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 이제 그런데 이게 산정일까지 매출액이 힘들다면 365로 해서 1로 나눈 다음에 일수로 나눈 다음에
이때는 일수에다 365로 곱하는 형태로 해서 연 매출을 따지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들. 창업이나 합병이나 분할이 있으면 12개월이 지났다 하면 역산해서 계산한다는 것과 창업이나 합병일 분할이 12개월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월로 따진 다음에 그다음에 12로 나누는 것. 그다음에 일수로 해야 된다고 하면 1로 나눈 다음에 365로 곱한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 뭐 팁이라는 거야 뭐 여기 내용들인데 뭐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형식적 지배와 실질적 지배는 뭐냐면 이게 형식적 지배라는 것은 50% 미만이면 형식적인 지배고 사실 50% 이상이면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 지배고 직접 지배라는 것은 자회사를 이걸 지배하는 거고 손자회사를 직접 소유하는 겁니다. 직접 소유하는 거. 간접 지배라는 것은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손자회사를 다시 지배하는 구조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간접 지배죠. 지배 방식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형식적 지배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 매출액 등을 계산하는 교조는 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이제 소유 비율하고요. 종속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곱해서 계산해요. 그러니까 지배 기업이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이 주식의 소유 비율, 종속기업의 소유 비율. 만약에 40%를 지배하고 있으면 지배 기업 아니겠어요? 30%만 넘으면 되니까. 50%가 넘으면 실적 지배, 50% 미만이면 형식 지배인데 어쨌든 40%면 종속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100억이다. 그럼 이거를 뭡니까? 100분의 40 곱하기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 산출한 평균의 액수를 합산해 버리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종속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그러니까 종속기업의 매출액에 대해서 지배기업, 종속기업 소유비율 역시 소유비율을 따지고 지배기업의 평균을 하면 이게 얼마나 이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걸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종속기업 매출액이 100억이다라고 하고 그 100억에서 이제 뭡니까? 이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이 40%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뭐 1000억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계산해 보면 40 정도라고 하면 여기서 비율은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내용들이 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잘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 뭐 여기 이거는 뭐 하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해서 이제 직접 간접 지배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자기업 그러니까 를 통해서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B를 지배하고 B가 C를 다시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갈 때도 역시 여기에 비율에다가 다시 이걸 매출액을 곱하는 형태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뭐 소유 비율 같은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은 뭐 너무 꼼꼼히 보실 필요는 없고 비율과 어떻다 평균 매출액을 곱하는 구조로 해서 계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산 총액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재무제표상 자산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아까 연매출액은 손익 뭡니까? 계산서상이었는데 여기는 재무제표상의 자산 총계로 해서 5천억 문제잖아요. 요건 이제 그렇게 보고 창업일이나 만약에 이제 분할됐거나 이제 합병되는 거건데 하면 이 창업일 또는 합병일 또는 분할 현재 자산 총액으로 이해하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직전 5개년도 그래서 5년을 한다면 평균 매출액으로 나눠봅니다. 외국 기업 같으면 우리가 이제 재무 상태표 같은 걸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료 제출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재무제표나 아니면 이제 연매출 같으면 손익 계산서 같은 것들을 받아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중소기업자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실시기간에다가 요거들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요. 중기부 장관이 달라고 했을 때 이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나 아니면 국세청 등에서 여기서 관계기관이나 이런 공공단체가 이걸 제공해야 됩니다. 요청할 수 있죠. 달라고. 그래야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들 같으면 이거 잘 좀 봐두시면 좋은데 상시 근로자의 수, 중기부 장관이 얘기했어요. 매출액, 그 다음에 자본금, 잉여금, 그 다음에 자기자본 이런 것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그 다음에 법인의 출자 현황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근로자의 숫자, 매출액,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본금이나 잉여금, 자기자본, 그 다음에 법인의 출자 현황 같은 것들.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뭡니까? 별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 무조건 요청에 따라서 요청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죠. 책무에 대한 얘기는 좀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나눠서 보시도록 할게요. 첫 시간부터 좀 길게 하게 됐습니다. 왜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제 하나씩 체크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다음번 시간은 뭐 이미 내용들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길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간 조금 많이 나가서 좀 힘드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어도 기본 내용 먼저 좀 설명드리려고 그랬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짧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죠. 예, 그러면 복습들 좀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내용들이 워낙 어렵고 숫자들이 많이 나와서요. 복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